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연속성, 유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이라는 것을 배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몇 가지 용어를 얘기를 해보자면 형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형질. 자, 형질이란 무엇이냐? 형질은 말 그대로 유전자에 의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특징, 신체적인 특징이든 어떤 체질적인 특징이든 그런 특징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즉 형질은 누가 결정지어주냐? 유전자가 결정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쌍꺼풀이 있다. 그럼 쌍꺼풀이 있는 게 쌍꺼풀이 있는 형질, 쌍꺼풀이 없다. 쌍꺼풀이 없는 형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형질은 근데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그렇듯이 부모님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결국 이 형질을 우리는 어떻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그럼 부모로부터 형질을 어떤 식으로 물려받는 거냐? 바로 그 형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가 형질을 물려받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형질이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두 글자로 이제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만 정리하고요. 이 유전에 대해서 유전 연구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멘델이라는 사람인데 완두콩을 가지고 뭐 7가지 대립형질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었죠.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들, 뭐 우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1 과정에서 사실은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멘델이 유전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기서 근데 알아둬야 될 부분은 딱 하나 가장 큰 게 있는데 멘델은 무엇이 유전자인지를 밝혀내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뭘 밝혀낸 거냐면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얘랑 얘랑 교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랑 얘랑 교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해석만 한 거예요. 그때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찾아낸 사실이 뭐냐면 유전자라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게 쌍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는 하나는 부계, 즉 아버지 쪽으로부터 하나는 모계, 어머니 쪽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를 밝혀내게 돼요. 그런데 그 유전 형질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저장되어 있는 그 본체,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죠. 하지만 정확히 그 현상 자체는 분석을 제대로 한 게 이제 멘델이죠.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염색체에 있는 DNA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멘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델은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고 하나는 부계로부터 하나는 모계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생명체의 핵 안에는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고 자, 염색체는 왜 염색체라고 부를까요? 염색체는 말 그대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염색체예요. 염색체가 어디에 있죠? 핵 안에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실험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양파 표피세포 관찰 실험을 할 때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넣는다든가 혹은 뭐 구강 상피세포 관찰을 할 때 메틸렌 블루 용액을 넣거나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진하게 염색이 돼서 보이던가요? 바로 핵이죠. 자, 핵이 진하게 염색돼서 보이는 것은 바로 핵 안에 염색이 잘 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를 갖다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았더니 뭐 특정 시기에만 관찰할 수 있긴 하지만 자세히 관찰을 해보았더니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염색체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46개, 즉 23쌍의 염색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46개의 염색체, 제가 23쌍이라 그랬는데 46개의 염색체를 싹 이렇게 다 세워놓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들을 이렇게 묶어줬더니 정확하게 짝이 맞더라는 거예요. 쌍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죠. 이때 이렇게 지금 여기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염색체를 하나의 쌍으로 묶었고요. 이 쌍으로 묶어진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다. 한자로 모양, 상, 같을 동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동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찰해보니까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만들거나 할 때 이 상동 염색체가 결국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각각 하나씩 찢어져서 들어가더라. 생식세포에는 이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만 들어가더라. 그리고 이게 다시 만나서 다시 한 쌍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생식세포인 정자와 어머니의 생식세포인 난자에 결국 이 쌍 중에 각각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갑자기 뭐랑 겹쳐지죠? 바로 멘델이죠. 멘델이 밝혀낸 현상이 뭐였습니까? 유전이 일어날 때 이 유전적인 형질은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 유전자가 뭔진 몰랐지만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고 하나는 부계로부터 하나는 모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찰해보니까 하나는 부계로부터 오고 하나는 모계로부터 오고 결국은 쌍을 이루어서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염색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 두 개가 사실이라면 염색체에 뭐가 있다? 유전적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딱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 부분까지 지금 과학 진행이 됐을 때 말이죠.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구나. 그리고 멘델이 말한 유전자의 이동과 실제 염색체의 이동이 똑같구나 라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염색체의 본질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염색체는 염색사,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 긴 염색사가 뭉쳐서 꾸깃 뭉쳐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지금 염색체예요. 그런데 이 염색체를 확대해서 보면 염색사라는 기다란 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염색체고요. 이 염색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염색사에는 뭐가 있었냐? 염색사는 여기 있는 동그란 모양의 단백질 보이시죠?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이 단백질을 누가 이렇게 감싸고 있냐면 DNA가, 이 까만 줄이 DNA예요. 자, DNA가 감싸고 있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쭉 길게 연결되면 염색사, 그것들을 꾸깃꾸깃 뭉치면 염색체. 이해되시죠? 다시 염색체를 꾸깃꾸깃 뭉쳐있는 염색체를 풀면 염색사가 나오고, 그 염색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DNA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이 염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 뭐가 있습니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있죠? 바로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붙느냐? 그래서 네 글자로 염기가 어떤 순서라고 해서 염기서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붙느냐? 즉 염기서열에 따라서 유전적 형질이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예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염색체에 있는 DNA를 쭉 한 줄로 늘리면요 엄청나게 길어요. 뭐 지구를 엄청나게 많이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DNA 전체에 다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DNA가 엄청나게 길게 있으면 그 중에서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적고요. 나머지는 뭐 정크 DNA 해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DNA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다란 DNA 중에서 어떤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DNA 그 특정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이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DNA 이 특정 부분이 쌍꺼풀이 생길지 안 생길지 결정한다? 그럼 여긴 쌍꺼풀 유전자다라고 하는 거고, DNA의 이 특정 부분이 미맹이냐 아니냐, 뭐 생맹이냐 아니냐 결정하다 그러면 미맹 유전자, 생맹 유전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DNA의 특정 부분에 유전자가 있으면 이 DNA가 결국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서 염색체에 있으니까 염색체에 있는 이 특정 부분이 바로 유전적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부분, 염색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염색체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염색체를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핵 안에 염색체가 있다고 했을 때 핵을 그려볼게요. 핵 안에 염색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염색체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기다란 팔자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는 염색체가 있고요. 또 가끔은 어떻게 그리는 염색체가 있냐면 이렇게 그리는 염색체가 있어요. 다시 또 핵 하나를 그려보면 마치 X자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진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염색체는 뭐고 저 염색체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세포 분열 과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세포 분열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세포 분열을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세포를 분열, 쪼개기만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DNA 양이 어떻게 될까요?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DNA 양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세포 분열 계속 하다 보면 핵 하나에 남아있는 DNA는 진짜 눈꽃만치밖에 안 남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DNA를 먼저 두 배로 불린 후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배로 불린 형태가 이거. 원래의 형태는 이거. 세포 분열을 위해 두 배로 불린 형태가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좀 가볼게요. 평상시에는 세포 안에 그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세포를 생각해 보시면 염색체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모양이 똑같죠? 크기랑 모양이 똑같죠? 이거 두 개 크기랑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이 상태로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쪼개면 염색체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DNA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즉 여기 있는 이 DNA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옆에 붙이게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 붙이고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 붙이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모양의 염색체는 DNA를 두 배로 불려놓은 상태의 염색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 DNA의 뭐 개수, DNA 양 혹은 염색체의 개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세포 분열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일단 이 부분 보시면 염색체란 무엇이다. 그리고 염색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 기본으로 알고 다음 부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이것도 염색체 하나인데요. 염색체가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는 그냥 이거 염색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렇게 한 가닥이었던 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복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복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제가 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 기역과 니은 있죠. 이 기역과 니은 이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각각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의외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간단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많이 헷갈리는 게 염색 분체와 상동 염색체를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이렇게 각각 얘네들을 염색 분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두 개가 있으면 이때 이것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과 이것을 상동 염색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여기에서 이것과 이거는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게 두 개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가 상동 염색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있을 때 얘는 둘이가 상동 염색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염색체는 뭐냐, 염색체 본질은 뭐냐, 유전이라는 건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